2015년 2월 9일 밤 6시쯤 미국 로체스터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방금 저희 아들이 쏜 총에 남편이 맞아 죽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탄칭이라는 여자였어요. 바로 20분 뒤 현장으로 경찰이 도착했는데 사건 현장 집 앞에 19살이었던 아들 찰스 탄과 신고자인 아내 탄칭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찰스는 아주 평온하게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며 자백을 합니다. 당시 49세였던 아버지 담양을 총 쏴 죽였다고. 찰스는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때려왔다. 그날 또한 마찬가지로 아빠가 이성을 잃고 엄마를 때려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 그 순간 이성을 잃어 아버지의 이런 폭력을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총을 들어 쏴버렸다고. 이 아버지 담양은 자택 2층 서재 책상 밑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 상태는요, 처참했어요. 가슴과 얼굴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 얼굴이 완전히 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찰스가 사용한 살인 무기는 산탄총이었어요. 얼굴이 아예 그냥 다 뭉개져 있었대요. 총을 아예 아버지 얼굴 가까이에 붙인 상태에서 바로 쏴버린 것 같다고.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2층 복도에 한 발, 복도에 있는 세탁 바구니 안에서 또 한 발, 마지막으로 서재 바닥에서 또 한 발, 총 3발의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군데군데 툭툭 떨어져 있었어요. 이를 보아 아무래도 사건 당시 찰스는 아버지가 있는 서재 쪽으로 향하면서 걸어가면서 총을 쏜 걸로 추정됐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러다 마지막 방아쇠가 아버지 가까이 얼굴을 향해 줬고 그 상태에서 빵!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인 걸까요? 1980년대에 탄칭과 담양은 사실 중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때 캐나다 토론토로 온 거예요. 졸업 후에 둘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결혼해 2명의 남자아이까지 낳았죠. 남편 담양은 줄곧 코닥 토론토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이직으로 인해 가족들은 토론토에서 미국 뉴욕 로체스터로 이사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미국 영주권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뒤 2013년 담양은 자신의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미지 센서 제조업체 회사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이 사업 대박이 나요. 그가 죽기 전까지 그 회사 시가총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여기서 5천만 달러 하나로 655억입니다. 이걸 넘어섰다고. 그래서 당시 사건이 벌어진 이 가족의 집은요, 되게 부자 동네에 있었어요. 이민 가정치고 굉장히 성공한 거죠. 당연히 이들의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성장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두 형제가 공부도 엄청 잘했었대요. 큰 아들 제프리는 성인이 되자마자 혼자 콜로라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찰스 역시도 코넬대에 입학하게 되죠. 찰스는 되게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공부도 잘해 각종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남자였다고 해요. 두 모자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모두 이렇게까지 된 데는 아버지 담양의 가정폭력이 발단이었다고. 그가 엄마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성공한 훌륭한 기업가가, 사업가가 정말 더러운 개추잡한 짓거리를 저질렀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에 경찰은 의심을 가지고 조사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사건 발생 12일 전인 1월 28일 아내 탄칭이 경찰에 한 번 더 신고를 했었네.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맞고 있다고.
이때 실제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담양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아내분을 때리셨냐고. 이때 담양은요, 인정해요. 너무 열받아서 몇 대 때렸다고. 이에 경찰은요, 아내 탄칭한테 실제로 남편을 경범죄로 기소하라고, 그러면 당분간만이라도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소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탄칭이 이를 거부해요. 왜냐? 내가 기소하면 남편이 가정폭력 저지른다는 거 이웃들, 다른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야. 이 무슨 집안 망신이야. 그녀는요, 집안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고요, 그저 그날 남편을 하룻밤만 집에서 내보내요. 그게 끝. 그러니까 본인도 때렸다고 인정을 한 거죠. 아버지 담양의 가정폭력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12년 동안 탄 가족은 18번이나 911에 전화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남편 담양이 아내한테 맞았다고 먼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때린 거 아니야? 네, 아니었어요. 이것도 조사 결과 일부러 담양이 자기가 먼저 아내를 막 팬 다음에 자기가 맞은 것처럼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피해자인 아내가 전화했을 때 경찰이 안 믿을 거 아니야. 이것도 확인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만 보면 아들인 찰스가 아버지를 총 쏴 죽일 만한데? 정당방위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누가 죽였냐입니다. 엄마냐 아들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이 2월달이에요. 이때 뉴욕은요,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각 집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로나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죠. 그런데 경찰이 이 집에 도착해 2층 서재로 향했을 때 여기 뭐 이렇게 추워? 집 밖은 얼음의 눈투성인데 사건이 일어난 2층 창문은 웬일인지 문이 다 열려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열어놔도 어디서 썩은 내가 펄펄 나. 시신 냄새. 여러분, 당일 방금 사망한 시신은 이렇게 엄청 심한 냄새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시신 주변에 핏자국이 널려져 있었는데 잘 보니까 이게 다 말라있어. 처음 신고자인 탄칭은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다 방금 총을 쐈다고 얘기했어요. 이 신고 후 20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피가 그 20분 사이에 다 말랐을 리가 없잖아요. 부검 결과 담양의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 48에서 72시간 전으로 확인됩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어요. 담양은 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일 처리를 했는데 주로 직원들과 주고받는 건 이메일이었어요. 매일 그는 이메일을 제때 열람하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월 5일 이때부터 일 처리 위해 이메일을 보내고 막 해도 답장이 없어. 확인도 안 하고. 사건 현장 서재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어요. 담양이 쓰러진 자세로 봤을 때 책상에서 일 처리하다가 갑자기 총을 맞은 거예요. 그 충격에 도망가고 할 생각도 못했고 연달아 총에 맞아 바로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부분이 나오는데 총알, 탄피에선 찰스의 지문 나왔어요. 하지만 흉기, 총에서는 그의 지문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것도 아들 것도 다 안 나왔어요. 거기다 이 엄마 탄친과 아들 찰스는요, 2월 6일 갑자기 뉴욕에서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얼마 안 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경찰은 아무래도 담양이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은 2월 5일, 그러니까 모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4일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찰스의 학교 친구들을 탐문 수사하는데 거기서 찰스의 럭비 코치가 이런 말을 해요. 2월 5일 날 찰스가 갑자기 코치한테 당분간 럭비 참여 못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놀란 코치가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지금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 것 같다고, 오늘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2015년 9월 법원에서 찰스의 변호인은 그가 자백은 했지만 누가 총을 쐈는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찰스를 범인으로 기소한다면 살인 무기에는 왜 지문이 없냐. 그가 한 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 탄칭이 쏜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찰스는 그저 효자로 어머니의 책임을 본인이 뒤집어 쓴 거일 수도. 실제로 남편의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내 탄칭이에요. 엄연히 아들 찰스보다 탄칭이 살인 동기가 더 강하죠. 남편을 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이에 이 재판에서 판사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시킵니다. 찰스가 범인이라는 증거 더 가져와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재판장을 나오는 찰스의 표정입니다. 찰스는 지인과 포옹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홀가분하게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이죠. 죽여야 되는 놈을 죽였네. 가정폭력한 건 사실 아니야. 자기보다 약한 여자나 자식, 노인들을 학대하는 놈들은 반대로 꼭 당해봐야 된다니까. 당시 미국에서 이 가족 엄청난 동정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탄칭을 위해 온라인 펀드도 만들었고요. 반년도 안 돼 590여 명으로부터 5만 달러에 가까운 기부금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5만 달러 하나로 6천만 원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살인은 절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솔직히 찰스가 잘못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내를 막대하면서 때리고 하래? 하지만 그는 코넬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어쨌든 안 좋은 일에 엮였으니까 자른 거예요. 코넬대뿐만이 아닌 이 사건으로 그는 24개 대학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캐나다 시카고 주립대학교로 전입하게 돼요. 그렇게 찰스의 삶은 다시 평온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이 끝난 지 2년 뒤인 2017년 9월 여름방학을 마치고 찰스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체포돼요. 왜냐?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2015년 2월 5일 학교를 나온 뒤에 찰스는 은행으로 가서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30분경 그는 차를 몰고 학교 주변의 웰마트로 가요. 마트. 왜? 총 살라고. 총을 구매하려면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돼요. 하지만 이때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판매자는 살려는 이 찰스의 개인 배경을 더 조사하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그러다 보니 과정도 복잡하고 총 하나 사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다 해놓고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찰스는 급했습니다. 이날 코치한테 우리 엄마 지금 아빠한테 맞고 있다고, 얼른 가야 된다고, 그래서 럭비 참여 못한다고 그렇게 나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친한 동생 휘트니에게 연락한 겁니다. 사냥할 총이 필요하다면서 800달러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총 좀 사달라고. 여기서 800달러 약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 아예 아버지를 총 쏴 죽이려고 산탄총을 계획하에 준비한 거더라. 네가 사면 여러 문제로 바로 안 줄 것 같으니까 지인한테 거짓말 살살 해가지고 총 사달라고 권유. 그렇게 총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다 계획한 거 아니야. 아빠 죽이려고. 그렇게 총을 얻은 후에 그는 5일 오후 5시 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뒷문을 통해 재빨리 2층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곤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보자마자 2층 복도에서부터 총을 막 쏘며 다가가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 담양은 가슴에 갑자기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통증에 담양이 비명을 꽥 지르니까 찰스가 흥분하기 시작. 이 완전히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한 발이 거의 아버지 담양 얼굴 이마에 딱 그 상태에서 빵! 그러니까 얼굴이 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죽은 걸 확인한 후에 모자는 짐을 꾸리고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밤 10시 떠나기 전 찰스는 이웃의 친한 친구의 집에 들려요. 거기서 둘이 잠깐 이제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갑자기 찰스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놀래서 야, 너 왜 그래?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밤 11시가 넘어 돌아갔다고. 그 후 저녁 11시 반쯤에 탄친과 찰스 막 차를 몰고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집 바로 앞에 경찰차가 끽 서더니 우리 차로 걸어와. 찰스 너무 당황했겠죠. 방금 아빠 죽여가지고 집 안에 시신이랑 다 있는데 뭐야 경찰이 갑자기 왜 와? 이때 경찰이 찾아온 이유는요. 찰스가 갑자기 친구 집에 와서 잠깐 울다가 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친구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가 자기 집을 나가자마자 혹시나 찰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할까봐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이 찰스한테 다가왔어요. 아무 일 없으신가요? 물었습니다. 이때 찰스는요, 웃으면서 네,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때 그냥 가요. 그렇게 2월 6일 새벽 2시 이 모자는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때 형 제프리도 찰스의 연락을 받아요. 형 또한 너무 놀랬겠죠. 2월 6일 오전 10시경 찰스는 3일 후에 출발하는 중국 상해행 비행기표 2장을 구매했습니다. 비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권 가지고 중국 그 넓은 땅덩이 어딘가에서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돌연 2월 9일 오후 차를 몰고 다시 미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엄마 탄칭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아들이 방금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고. 찰스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요. 생각보다 이 찰스 모범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아들 좋은 학교인 좋은 대학인 코넬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대마초와 마약 같은 걸 막 팔고 있었네. 검찰 측은 이유야 어쨌든 아버지를 죽였다.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 해서 2급 살인죄로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찰스는 그래 마약 판 거 내가 잘못한 거 맞다. 아버지를 쏴 죽인 것도 내가 한 거 맞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자초한 거다. 나 쓰레기를 처리했을 뿐 살인했다고 생각 안 한다 얘기합니다. 찰스는요 어려서부터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담양의 모습을 자주 보면서 컸어요. 실제 이 엄마 담양은요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여러 차례 두 아들을 데리고 보호소로 도망 나왔습니다. 심지어 찰스는 6살의 자기 생애도 보호소에서 보냈었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아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간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 밖에서 유능한 존경받는 기업 가면 뭐하냐 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나 때리는 개쓰레기 새끼인데. 실제 재판장에서 이 아들 찰스는요, 내가 아는 건 내 어머니가 항상 구타 당해왔다는 사실뿐입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맞아요. 다른 방법도 있었죠. 신고를 한다거나 내가 잘못한 거라면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또 엄마가 맡고 있다는 말에 우리가 다 커 독립을 한 상태에서 엄마 혼자 그 폭력을 견뎌내고 있다는 그 생각에 순간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터져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결국 찰스는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요. 체포되기 전에 찰스가 자신의 대학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한 통씩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뉴스에서 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관계자들이 너희들한테 나에 대한 질문을 해대겠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 지금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아무도 믿지 말고 귀 닫고 그냥 기다려줘. 라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의 비밀이 더 있는 것처럼 보낸 거예요. 이 때문에 지인들은요. 아무래도 총에서 지문이 안 나왔잖아요. 이 엄마가 그날 남편에게 또 맞다가 견디다 못해 엄마가 총을 쏜 거예요. 이 같은 시간대 아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엄마가 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집으로 막 달려오고 있었고, 아들 찰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엄만 그 옆에서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4일 후에 엄마한테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 자기가 엄마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아들이 애초부터 같이 있는데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고 했으면 열받은 아들이 준비해온 총을 이제 쏘고 뭐 이렇게 된 게 좀 상황 연결이 되는데, 맞고 있다고 아들에게 전화하고 아들이 왔을 때 그 폭력이 사그러들어 아빠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까지 오면서도 화가 주체 안 됐던 아들이 오자마자 바로 그냥 총을 쏴버렸다? 상황은 이미 수그러 들어가지고 아빠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서 오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온 거지. 오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서 그냥 바로 쏴버렸다. 결론은 17년 동안 가석방 없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솔직히 아들이 죽였든 엄마가 죽였든 이건 죽은 놈이 잘못한 거 아닌가? 가정폭력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든 아들과 엄마 둘 다 피해자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진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에 맡겼다면 이 아빠가 이제 징역을 살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 아들이 20년을 감옥에 있게 됐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고 아들을 감옥에 보낸 엄마 마음 또한 안타까울 뿐이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